안녕하세요. 호주 일부 도시에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내 집 마련은 전혀 쉬워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정부는 첫집 구매자를 돕겠다며 5% 디포짓 제도도 도입했고,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제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나오는 주택의 공급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환경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230만 명의 개인 부동산 투자자가 있고, 이 가운데 약 70%는 투자형 부동산을 단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두 채, 세 채, 심지어 10채 이상까지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걸까요? 이 과정은 이제 첫집 구매자에게도 중요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첫집 구매자와 투자자를 따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 때문에 더 낮은 가격대를 찾게 되면 결국 첫집 구매자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먼저 호주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정책 변화로 인해 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가 한 채로 시작해서 여러 채를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려면 집값보다 먼저 대출 규제부터 봐야 합니다. 규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2014년에 시작됐어요.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아프라가 주택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서비스빌리티 버퍼를 도입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받는 대출 금리가 6%라고 해도 은행은 6%를 갚을 수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도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 심사 강화 초기에는 실제 대출 금리에 2%를 더해서 심사했고, 동시에 최소 7% 금리 기준도 적용했어요. 그래서 실제 금리가 3%밖에 안 되더라도 은행에서는 7%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계산했던 거죠. 이후 2018년 뱅킹 로열 커미션을 거치면서 대출 심사는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이 생활비와 지출 내역을 훨씬 세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고, HEM 같은 최소 생활비 기준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은행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지출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7% 최소 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버퍼가 2.5%로 올라갔고, 2021년에는 다시 3%로 높아졌습니다. 아프라는 당시 버퍼를 0.5포인트 올리면 일반적인 대출자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약 5%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소득은 그대로지만 규제 하나가 바뀌면서 수만 달러의 대출 가능 금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이 3% 서비스빌리티 버퍼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6%라면 은행은 약 9% 수준의 금리에서도 여러분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의 호주는 1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첫 금리 인상 이전보다 높은 가격까지 회복했어요. 그동안 인구 증가와 공급 부족 같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애초에 대출자들이 상당한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도록 심사받았다는 점도 분명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첫집 구매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실제 구매력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호주에서 중요한 건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부가 첫집 구매자를 위해 5% 디포짓 제도를 확대했는데, 그렇다면 분명 집을 사기는 더 쉬워진 것 아닌가요?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20% 디포짓을 다 모으지 않아도 훨씬 적은 초기 자금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20% 대신 5%만 준비해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로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호주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급이 그대로인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늘어나면 결국 같은 주택을 놓고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고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에는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 디포짓 제도 같은 정책은 특정 개인에게는 분명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 전체의 어포더빌리티를 개선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5년 동안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건설 속도는 그 목표에 필요한 수준을 밑돌고 있어요. 지금 신규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토지 공급과 인프라 부족, 개발 승인 지연,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은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의 숫자는 충분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매물이 부족하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정말 쉽게 만들려면 디포짓 지원이나 대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무조건 같이 늘어나야 해요. 그런데 첫 집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투자자와의 경쟁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CGT 같은 투자 관련 세금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가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렌트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이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매물을 놓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 렌트비에는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첫 집 구매자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기 전에 몇 년 동안 렌트를 하면서 디포짓을 모읍니다. 그런데 렌트비가 계속 오르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집값이나 필요한 디포짓 금액은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시장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저축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면 먼저 투자용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키워보자 라는 렌트 베스팅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투자용 부동산을 먼저 사고 그 자산의 가격 상승과 에퀴티를 이용해 나중에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줄어들고 CGT 부담이 커지면 이 방법 역시 예전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첫집 구매자를 돕기 위해 투자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오히려 렌트비를 상승시키고 디포짓을 모으는 속도를 늦추고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전략까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투자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략을 이때 바꾸기 시작하는데 특히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줄어들면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 적자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150만 달러나 2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렌트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이하의 가격대는 지역에 따라 렌트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문제는 바로 이 가격대가 첫집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과 겹친다는 겁니다. 결국 첫집 구매자는 이제 같은 집을 놓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낮은 가격대로 내려온 투자자와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키우는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230만 명의 개인 부동산 투자자가 있고 그중 약 70%는 투자용 부동산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요. 이 중 대부분은 처음부터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살던 집을 어떤 이유에서든 렌트로 돌리게 되면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긴 에퀴티를 활용해 두 번째 집을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집이 몇 년 사이 15만 달러 정도 올랐다면 그 상승분의 일부를 활용해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나 퀸즐랜드 외곽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렌트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 두 번째 투자용 부동산을 찾는 시기죠. 집이 두 채가 생기게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단순히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오를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렌트 수익률과 현금 흐름, 세금, 대출 가능 금액을 함께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규제가 투자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가격대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첫 집 구매자와 투자자의 경쟁은 더 직접적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호주의 부동산 투자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 한 채를 렌트로 돌리는 사람과 여러 채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금력도 다르고 투자 목적도 다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주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그리고 그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키워가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첫 번째 단계는 흔히 우연히 집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처음부터 투자하려고 산 집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집인데 이직이나 결혼 또는 다른 도시로의 이동 때문에 기존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2020년에 멜번에서 55만 달러에 산 유닛을 지금 주당 590달러 정도의 렌트를 받는다고 해도 관리비와 스트라타, 보험, 모기지 이자를 빼고 나면 매주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기어링과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체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동산이 몇 년 동안 올라서 15만 달러 정도의 에퀴티가 생기면 이걸 활용해서 두 번째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호주 외곽 지역의 65만 달러짜리 하우스나 50만 달러짜리 타운하우스처럼 상대적으로 가격과 렌트 수익률에 균형이 맞는 시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임대 수익률, 감가상각, 그리고 신축과 기존 주택의 세금 차이까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신규 주택은 2027년 이후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 변화에서도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가 되면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각 부동산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보게 됩니다. 호주 주요 도시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네거티브 캐시플로우 자산과 외곽 지역에서 5에서 6% 이상의 렌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섞어서 전체 현금 흐름을 맞추는 시기예요. 이쯤 되면 부동산 투자자 전문 모기지 브로커와 회계사를 활용하고 대출도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 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투자자는 가장 먼저 집 한 채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에퀴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과 세금, 현금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이 다음부터는 부동산을 더 이상 단순하게 사이드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한 부동산을 6채에서 10채 정도 보유하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가 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고 여러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총 렌트 수입도 상당해지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대출과 세금, 보험, 유지비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파이낸싱과 오프셋 계좌를 이용해 이자 비용을 관리하고 어느 지역에 다음 부동산을 살지 결정할 때도 단순히 가격 상승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랜드 텍스와 렌트 수익률까지 함께 계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토지세를 내야 하는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빅토리아주는 훨씬 낮은 금액부터 토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어떤 주의 자산을 배분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처럼 상대적으로 렌트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현금 흐름용으로 활용하고 다른 도시의 성장형 자산과 조합하는 식으로 지역을 의도적으로 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채 이상으로 넘어가면 투자 방식은 또 한 번 크게 달라지는데 더 이상 기존 주택만 한 채씩 사는 방식으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나 듀얼 오큐펜시, 그래니 플랫 추가, 소규모 개발처럼 하나의 토지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대출도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업대출이나 개발금융을 이용하고 소유 구조도 개인 명의 하나가 아니라 트러스트나 법인, 경우에 따라 SMSF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부동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전한 패시브 인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아질수록 보험 클레임, 세입자 문제, 수리,
공실, 카운슬 규정 같은 일도 동시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와 변호사, 브로커, 바이어스 에이전트, 부동산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을 하나의 팀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산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결국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과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 집 구매자는 높은 렌트비를 내면서 디포짓을 모아야 하고 동시에 3% 서비스빌리티 버퍼 때문에 실제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 실제 구매력은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거죠. 반면 이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다른데요. 첫 번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에퀴티가 쌓이고 그 에퀴티를 활용해서 두 번째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렌트 수입도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자산은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출과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지지만 이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진 투자자는 매달 발생하는 적자를 버티면서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이하의 시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 가격대에서 첫 집 구매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작은 집을 찾는 다운사이저까지 들어오면 결국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놓고 세 그룹이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투자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어떤 투자자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투자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규제 변화와 높은 보유 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 흐름과 에퀴티가 충분한 투자자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건데요. 아직 첫 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값뿐만 아니라 대출 가능 금액과 렌트비, 디포짓을 모으는 속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에서 얼마나 에퀴티가 쌓이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하고요. 두 채,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개별 부동산보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대출 구조와 세금, 렌트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이제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복잡할수록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고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찾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